세 번째 발표는 코로나19 시대 초중등학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용철 선생님을 모시겠는데, 강용철 선생님은 저희 이화여대 창의교육 거점센터의 핵심 교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게 제일 작은 활동이시고요.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EBS 중학국어인데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강용철 선생님 제가 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유명한 강용철 선생님 아시냐고 할 정도로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시고요. 이번에 특히 그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 EBS 강의가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걸 넘어서 EBS 출연을 넘어서 MBC TV의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패널로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 전체 우리 여기 계신 성인분들보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로 박수를 드리고 싶지만 줌이기 때문에 소리 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여 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용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에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의 고민에 대해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좀 양해해 드릴 부분은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방학 중이시지만 저희는 아직 방학을 안 했기 때문에 방송 중에 갑자기 중학생들이 튀어 들어와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갑자기 4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실제 이 주제를 맡고선 제가 좀 고민한 것은 코로나19 시대 초중등학교의 대응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결과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정답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교육부 사무관님 발표하실 때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자체 기준을 수립하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것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교육부의 지침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것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오늘의 대학 그리고 이제 내일의 대학을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이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 결국 대학에 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지금 상태에 대한 어떤 학업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꼭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몇 년 뒤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우리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IMF가 터졌을 때 그 후폭풍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초중고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힘드니? 그럼 코로나 때문에요. 졸립니?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 향후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준비한 글이 좀 하나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고요. 그리고 제 철학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 배상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을 선물처럼 여기는 마음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 분 한 분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후훗. 네, 뭐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한 22년 차입니다. 경력이 많지는 않고요. 한 22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교과서를 좀 오랫동안 집필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3가지인데요. 시간이 짧은 나머지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교수님으로 알고 계신데 또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코로나 교육혁명이라고 해서 이번에 교육부의 그 행복한 교육 잡지에 제가 썼던 글에서 아주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뉴스를 보면 그 학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또는 코로나 관련한 학교 교육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저희들의 초중등 교육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낸 게 1번이고요. 2번은 실질적으로 학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숙고점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인데 네, 많은 교수님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하그리브스의 말,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법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네, 이 시대의 교사들은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법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020년에 대한민국의 학교를 본다면 이 말이 실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실제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도전을 하셨고요.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요즘이 아니라 1990년대나 2000년 초반에 터졌다면 과연 선생님들이 어떻게 쓸까라는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인 상황이죠.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아마 학습지 인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배달하셨을 겁니다.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녹음 테이프 녹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챙겨주는 선생님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의 신념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교육 공동체들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혁신인데요.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교사가 해내야 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엄청난 전파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다가온 일이 그동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 20년 넘게 정보화 연수가 진행이 되어 왔지만 학교에서 정보화 능력의 격차를 가진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컴퓨터로 굉장히 많은 걸 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컴퓨터 활용력이 떨어지는 분도 계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혁신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초유의 어떤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사 중에 유튜브를 하는 교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된 통계에는 900명대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단 3, 4개월 만에 전 교사의 유튜버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교사들의 역량이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같이 참여하신 교수님들 또한 그 역량의 관점에서 굉장한 패러다임을 넘어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뢰인데요.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유관기관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깊이 느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주로 봤던 언론의 기사들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또 정말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많이 한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교육청과 유관기관들도 굉장히 신뢰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협력인데요. 이번에 원격 수업을 위한 정말 여러 기관의 협력들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EBS에서 4주 동안 라이브 방송을 찍었는데요. 연예인도 아닌 제가 매일 5시에 나가서 오후까지 라이브를 4주 찍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업체들이 도와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해서 키가 줄고 주름살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정말 많은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직접 관찰을 했고요. 또 교수님들도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선생님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학교 가자라는 사이트라든가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모았던 계기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말처럼 한 사람의 10발자국이 아닌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성찰인데요. 교육부 사무관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같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저희끼리 토의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볍게 넘기지 못할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부 사무관님 가신 것 같은데 교육당국의 어떤 선제적 대응의 적절성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원격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말 좀 효과적이고 적절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방학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함께 논의해야 될 건 진짜 온몸으로 뛴 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로로 이렇게 좀 수렴을 하되 좀 설문 같은 형식보다는 FGI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회들 중심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1학기 때 생겼던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에 대증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좀 시스템 접근과 에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EBS에서 강의를 찍는 도중에 생방을 좀 또 이게 찍는 도중에 서버가 다운돼서 실제 유튜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는 다운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오늘날 초중고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수업 모형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는가, 그리고 평가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만나는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도 모두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전 대국민 홍보 및 정보 공유라고 믿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정보 안내가 매우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언론에서 먼저 발표되고 학교 교사들이 언론을 보고 알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보 공유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를 왜 적어놨냐면요. 제가 최근에 대입과 관련한 입학사정, 그러니까 학종과 관련한 연수를 같이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찍었는데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3 아이들의 피해가 크다든가 이런 고민들도 많으시고, 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실제 입학식을 하고 적응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한 좀 대국민 홍보나 정보 공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무나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속도만큼 우리의 방향이 적절했는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 그리고 다시 학교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대응 요소는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는 안전과 방역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학교 가보면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방역을 하고 계신데요. 학교는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방역과 안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도 있고요. 체제를 좀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 학교는 지금 가정과 학생에 대한 어떤 긴밀한 체계적인 연락망을 잘 구축을 하고 있어서 어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라든가 학교 정보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계속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금 학생들 중에 심리적 부재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호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의 들숨날숨, 교사의 들숨날숨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학습적인 내용은 많이 전달이 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도 학급 경영이나 어떤 상담 프로그램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장애 학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초중고에는 지금 소외계층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복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도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육부께서 도움을 주셔서 좋은 얘기인데요. 네, 이런 기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많이 되었고요. 지역센터라든가 교육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꽤 많이 대응을 해주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이건데 지금 학교들이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1학기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유동성이 컸는데요. 저도 언론의 패널로 나갔을 때 학부모님들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수업 시수를 왜 줄이면 안 되냐, 수업 일수를 줄이면 안 되냐, 초중등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일수 좀 줄이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에요. 장관님께 질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일단 수업 일수의 의미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소 그 정도의 일수의 그 정도의 컨텐츠를 이수함으로써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이죠. 교수님들께서는 고등교육법이시지만 저희는 초중등 교육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유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비중에 대해서 학교들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양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과감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고 좀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을 좀 새롭게 좀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썼던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이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은 학교의 기준이고 기본인데 이걸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코로나 같은 어떤 요소가 발생한다면 교육과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업한 것, 그리고 우리가 평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불편한 진실인데 이런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막 수업을 열심히 하고요.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가정에서 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했기 때문에 결국 수행평가를 하려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1학년이 나오는 주, 2학년이 나오는 주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나오는 주를 선생님들이 엄청 기다리세요. 빨리 와라.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전주에 예고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물어봤어요. 오늘 몇 과목이니? 오늘 가볍게 3개예요. 오늘 몇 과목이니? 가볍게 4개인데요. 이래서 등교하는 주에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 온라인 상황은 좀 다른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결과 연락인데요. 최근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출석도 좀 안정적이고 좀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초창기에는 저희 초중고 교사들 정말 힘들었어요. 전화해도 애들이 안 받아요. 낮밤에 뒤바뀌어서 계속 자고 있는 아이인데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받자마자 이런 애도 있어요. 제가 여보세요 누구니? 그럼 안 사요 이러고 끊거나, 네, 갑자기 본인이 그러세요. 지금 고객님의 사정으로 뭐 이런 말을 하는 애도 있어서 초창기 연락하기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은 많이 좀 안정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자동 출석 및 통보 시스템 또는 쉽고 편리한 출석 관리 같은 게 좀 체계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담임 선생님도 연락을 하시는데요. 또 내 교과 수업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과 선생님도 전화를 하세요. 중고등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연락을 계속 받는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과 연락받는 사람이 좀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문제인데요. 교수님들 어떤 플랫폼 쓰시는지 상당히 궁금하는데, 지금 초중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EBS 온라인 클래스,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쓰는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몇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하면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2학기 때 학교 교사들은 아무래도 익숙한 플랫폼을 더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선생님들께 좀 여쭤보고 많이 토의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초중고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단 가정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반복학습이나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거는 참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점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대면 수업이 지닌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 학생들 중에는 이 캠을 이렇게 줌이라든가 지금처럼 할 때 지금 교수님들, 선생님들처럼 화면을 다 막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계속 해놓으면 애들이 딴짓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튼 현장감 부족의 문제, 그다음에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의 한계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교육과 또 이렇게 온라인 상황의 교육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고요. 실제 또 학교 폭력에 있어서도 사이버 폭력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중고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 참여형 수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교사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면 속도를 내게 돼요. 저희 교사들의 언어로 달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반응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진도의 속진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에서 예체능 교과 선생님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체 활동이나 실연, 실기, 실험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까 성균관대학교 꾸러미처럼 저희도 꾸러미를 해서 재료를 보내주고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 집에서 양말에 쌀을 넣어서 막 저글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체육 수업이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실연 실기를 전제로 한 과목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1학기 중에 굉장히 많은 뉴스에 등장했던 유아학교라든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 보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번에 이 포럼에 참가할 때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디지털 피로도 피로하다는 겁니다. 계속 앉아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만 보다 보니까 힘들고 또 실시간 수업을 하는 분은 또 딴짓하면 누구야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디지털 피로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학생들의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생님 중에 제 어깨를 탁 잡으시고 얘기하신 게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드냐면 애들한테 참여하라고 해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예측 부분인데요. 저는 교수님들께 퀴즈를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발표 시간이 적어서 그냥 맨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 교사들이 맨 마지막에 소수의견이라고 했지만 가장 타당성이 높은 소수의견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예측을 할 때 다시 기존과 같은 교실 기반의 전통적 수업으로 돌아갈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처럼 결합되는 블렌디드 러닝,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선 주로 토의나 과제를 수행하는 플립 러닝으로 다시 바뀔 것이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뭐 칸 아카데미나 미네르바 스쿨처럼 혹은 또 뭐 K무크처럼 온라인 강화 수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다시 전통적 수업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교사들 사이에는 꽤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이력 관리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대학교 이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초중고는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그 과정을 관찰하고 또 점검을 해서 기록을 해주는데 지금 학습 이력 관리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냥 수업 1시간을 하고 나오면 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전부 다 명단을 만들어서 빠진 애가 있는지 없는지 진도율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도 힘드시지만 엑셀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 듣지 않은 애들을 다 확인해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피로도도 꽤 크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되면서 또 지필 평가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세요. 온라인 상황에서도 모든 수업을 위해 뭐 미트라든가 구글 PT, 뭐 화이트보드, 아이캔노트, 패들릿 등을 이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과정 중심을 하기에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거 세 번째 있는 대리평가의 문제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실시간 평가하실 땐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쓰는데 팀즈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영상을 하게 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확실히 이 평가의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학습 과정이 기존의 지도안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용고사 때 교사학습 과정안도 좀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전환이 됐고요. 요즘 가장 뜨거운 아이들은 학습 격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하는 애들은 집에서도 잘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기 주도성이 있는데 실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라든가 학업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집에서 거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의 문제는 근데 이 부분은 또 언론이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요 몇 달 동안에 확 떨어졌다 이 문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학습 격차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들이 이런 점을 성찰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얼마나 밀착감 있게 또 실제감 있게 또 소속감을 주었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막 선생님이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심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악플도 달려있지만 자, 그 다음에 수업 설계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알찼는가인데요.
지금 학습량 부분도 진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나의 학습량은 아이들에게 적절했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이 피드백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긴 하지만 지금 온라인 상황에 저는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별 맞춤식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요번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구축을 해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사의 성찰이고요. 이제 학교의 성찰입니다. 학교는 지금쯤 해야 될 건 교장교감선생님께서 토의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한 학기의 수업을 과감하게 토의하셔서 우수 모델링을 함께 나누셔야 하고요. 또 교사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 학년 단위든 교과 단위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전략, 그리고 상담 전략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상담복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죠? 근데 저희 학교는 상담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힘든 애들의 상담을 공개적으로 채팅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학기 전체의 계획과 학습 목표, 수업 형태, 플랫폼을 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만들어진 EBS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큐레이터처럼 설명하고 EBS 영상 쓰고 내가 등장할 것인가? 내가 직접 만들 것인가? 실시간을 할 것인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드셔서 하나하나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기의 문제, 그리고 저희도 아까 저 사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다 뺐는데요. 저희 꾸러미 엄청 만들어서 보냈어요. 막 편지도 주고 막 재료도 주고 했는데 이런 소통 수단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끝났으니까요. 네, 나중에 이거 PT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교사가 체크리스트라고 보시고 나의 수업 속에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대로 하나 체크해 보시면 나의 수업을 반올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도 그 학생 맞춤형 전략, 칭찬과 격려, 그리고 동료들과 수업 나눔 대화가 중요하다고 믿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디지털 안전교육의 문제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생략하고요. 한 부분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그 벽을 오르는데요. 맨 마지막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희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2회 포럼이라서 제가 아는 슈퍼스타급 교수님과 선생님을 다 써서 이제는 3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너무 훌륭하신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